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상가 건물 2채와 아파트 몇 채를 보유한 남들이 보기엔 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요즘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새기다 보면 어느새 동이 트고 있죠. 이런 불면의 밤들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오래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한 게 시작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투병 기간이 2년이나 되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건 아들 결혼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병원에 입원한 첫날부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가, 우리 영수 장가 가는 것 보고 가야 하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매일같이 그 말뿐이었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20kg나 빠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에서도 아들 걱정뿐이었죠. 한때 180cm에 80kg가 넘던 건장한 체구가 60kg도 안 되는 앙상한 몸이 되어버렸을 때 저는 매일 밤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여보가 우리 아들 좋은 혼처 찾길 기도해줘. 병실의 흰 벽을 바라보며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매번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꼭 그럴 거예요. 당신이 직접 며느리 얼굴 보고 가실 거예요. 남편도 그게 한이 됐는지 끝내 눈물을 글썽이곤 했고요.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면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구토와 어지러움에 시달리면서도 아들 사진을 침대 옆에 놓고 바라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병실로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때가 남편이 떠나기 3달 전이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죠. 아버지, 제 여자친구예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문이 열리고 아들과 함께 들어온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긴 생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수수한 화장을 한 모습이 참 단아해 보였죠. 며느리가 될 그 아이가 90도로 인사하며 아버님 안녕하세요. 빨리 쾌차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남편 얼굴에 그렇게 환한 미소가 번진 걸 처음 봤습니다. 투병 생활 내내 잃어버렸던 생기가 순간적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이고 예쁘네. 참 예뻐. 영수야, 이 아가씨 놓치지 마라. 남편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앉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거칠어진 남편의 손과 그녀의 하얀 손이 대비되어 더욱 가슴이 아팠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식사도 조금씩 늘고 웃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문안을 왔는데 올 때마다 남편이 좋아하시는 호박죽이나 잣죽을 끓여왔죠. 아버님, 제가 만든 거예요. 드시고 기운 내세요.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저도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무엇보다 정성이 대단했죠. 병실에서 남편 손발 닦아드리는 것도 전혀 꺼리지 않았고요. 간호사들도 따님이 참 효녀시네요 라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복덩어리야. 이런 아이를 어디서 만났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행복해했지만 결국 그들의 결혼식은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켜줘. 그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죠.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이름을 부르며 장례식을 치르고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상주복을 벗고 나서도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죠. 엄마, 아버지 49세 지나고 결혼하려고 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남편이 떠난 지 2달 만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모여서 식을 올렸죠.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채플에서 하객도 양가 가족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대신 아들 손을 잡고 신부에게 인도해 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도 울고 며느리도 울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우리 아들 결혼식이에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그때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정말 착한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아버지 병간호도 정성껏 하고 상중임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는 걸 보면서 참 어른스러운 아이구나 싶었거든요. 며느리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경기도 어느 작은 공장에서 프레스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신다고 했죠. 대학도 장학금 받아가며 어렵게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상견례 때 처음 뵌 사돈들은 순박하고 선량해 보였습니다. 비싼 옷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차려입고 오셨고 내내 미안해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사부인,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혼수도 변변치 못하고. 상견례 때 며느리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나이에 부모님 고생하시는 걸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었죠.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혼수가 뭐가 중요해. 너희들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며느리 집안이 가난한 게 뭐가 문제겠어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반듯하게 자란 며느리가 더 대견했습니다. 결혼 초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는 알뜰하고 성실했고 아들을 극진히 챙겼죠.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남편 제사도 정성껏 모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셨던 음식이 뭐예요? 제사상에 올리고 싶어서요. 갈비찜을 좋아하셨지. 근데 그건 좀 어렵고 제가 해볼게요. 인터넷에서 레시피 찾아서 연습해 볼게요. 그렇게 며느린 처음 해보는 갈비찜을 몇 번이나 연습해서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비록 맛은 좀 부족했지만 그 정성이 얼마나 고맙던지. 결혼 1년 만에 첫 손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했을 때 전 너무 기뻐서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우리 영수 아빠 될 거야? 네, 2달 됐대요. 아직 안정기는 아니라서.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챙겼습니다. 영양제도 사다 주고 좋다는 음식은 뭐든 해다 줬죠. 며느리도 저를 잘 따랐고 임신 기간 내내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땐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12시간을 기다렸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아들이에요. 3.2kg. 아이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머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애가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걸려온 며느리 전화에 당장 달려가서 아기를 봐주고 산후조리도 직접 도와줬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일 때문에 자주 올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거의 매일 가서 돌봐줬죠. 어머님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손주인데 당연하지. 첫 손주는 정말 예뻤습니다. 우리 아들을 쏙 빼닮은 모습에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죠. 여보,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손주예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큰애도 동생을 무척 예뻐했고 저희 부부도 막내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웠죠. 딸이어서 더욱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100일을 갓 넘긴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이었죠. 어머님, 제가 다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일? 아니, 둘째가 아직 어린데. 네,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려고요.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아들 월급이 적지 않은 데다 제가 용돈도 넉넉히 주고 있었거든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고 애들 필요한 건 뭐든 사주고 있었는데. 얘야,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내가 용돈을 더 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도 제 커리어를 쌓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며느리의 얼굴에 스치는 그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눈빛이었죠. 잠깐 눈을 피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연봉도 꽤 높게 불러주셨고요. 그래? 어떤 회사인데? 외국계 마케팅 회사예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팀장님이 이직하시면서 저도 같이 가자고. 그 순간 며느리가 잠깐 말을 멈추고 눈을 피하는 걸 봤습니다. 왠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전 그때 그냥 넘어갔어요. 젊은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 알았어. 둘째 내가 봐줄게. 넌 하고 싶은 일 해.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손이 차갑고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아들 집으로 가서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봤죠. 처음 몇 년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열심히 일했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야근이 있긴 했지만 그리 자주는 아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더 예뻐지더라고요. 전에는 수수하게 입던 옷 대신 브랜드 옷을 사입기 시작했고 화장도 더 신경 쓰고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하나 둘씩 늘어났죠. 새 가방이네? 비싸 보이는데. 아, 이거요? 회사에서 보너스 받아서 샀어요. 평소에 갖고 싶던 거였거든요.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육아에 지쳐있던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뭔가에 들떠있는 것 같았죠. 항상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고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회식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막내 저녁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식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죠. 아들도 바빠서 거의 매일 야근이었고 저 혼자 손주들과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째 손주를 태권도 학원에서 데려오는 길이었죠. 날씨가 좋아서 아이와 손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원 앞에서 엄마 봤어요. 그래? 엄마가 어디 있었는데? 저기 신호등 앞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뭐? 할머니한테 말해봐.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팔짱 끼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엄마 머리도 쓰다듬고.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죠.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아이, 회사 사람이겠지. 엄마가 회사에서 일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일 거야. 근데 할머니,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뽀뽀했어요. 여기에. 손주가 자기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낌새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 잦은 회식, 달라진 외모, 들뜬 표정. 모든 게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손주가 한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팔짱을 끼고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뽀뽀했어요. 새벽 3시, 4시, 5시. 시계만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하지만 7살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린 없었죠. 아침이 되자마자 평소처럼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더 진하고 향수 냄새도 진하게 났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꽤 짧고 몸에 딱 붙는 스타일이었죠. 출근복이라기보다는 데이트복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저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요. 또 회식이니? 아니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준비할 게 많아요. 며느리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해야겠다고. 점심때쯤 저는 큰애를 이웃집 아주머니께 잠시 맡기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다닌다는 회사 근처로 갔죠. 강남의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카페에 앉아 기다리던 중이었죠. 12시 30분쯤 건물 1층 카페에서 며느리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와 함께였죠. 남자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왼손엔 시계가 번쩍였죠. 그리고 결혼 반지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며느리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며느린 그 남자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제가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게 팀장이란 사람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몇 장을 찍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 밀착해서 걸었고 남자가 며느리의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뻔했지만 다행히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근처 상점으로 들어갔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찍은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였고 그 옆에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유부남과 불륜을. 그날 저녁, 며느린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찍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래, 프레젠테이션은 잘했니? 네, 다행히 잘 끝났어요.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팀장 얘기였습니다. 이젠 그 단어만 들어도 속이 뒤틀렸죠.
저는 참다 못해 물었어요. 그 팀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니? 결혼은 했고? 며느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곤 태연한 척 대답했죠. 아, 네, 결혼하셨어요. 애도 둘이나 있으시고요. 그래? 가족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 뭐 가끔 애들 자랑도 하세요. 착한 분이에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하는 걸 보며 저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착한 분? 남의 집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착하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옷차림, 화장, 모든 걸 수첩에 기록했죠. 월요일, 출근 8시, 빨간 원피스, 진한 화장, 귀가 11시. 화요일, 출근 8시 30분, 검은 정장, 새 구두, 귀가 10시 30분. 수요일, 출근 8시, 하늘색 블라우스, 향수 진함, 귀가 자정. 그리고 가끔씩 회사 근처로 가서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목격한 건 충격적이었죠. 점심시간마다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때로는 레스토랑에서 마주보고 식사를 하고 때로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밀담을 나눴죠. 한 번은 백화점에서 함께 쇼핑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남자가 며느리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는 장면이었죠. 아, 그래서 갑자기 비싼 물건들이 늘었구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퇴근 후에 근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걸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남자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것도 봤죠. 검은색 외제차였는데 번호판까지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이건 완전히 불륜이구나.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며느리가 집에 없을 때 그녀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죠.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발견한 건 여러 장의 서류였어요. 대출 서류, 보험 서류, 그리고 저희 집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에? 자세히 보니 며느리가 몰래 복사해둔 것들이었어요. 저희 부부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 잔고 증명서, 심지어 남편의 유언장 초안까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제가 보관하는 것인데 언제 복사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했나 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재산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노트북도 확인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다행히 켜져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막내 생일이었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어보니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수상한 것들이었죠. 오늘도 보고 싶어. 우리의 미래. 계획대로 진행 중.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조금만 더 참자. 오빠, 저도요. 시어머니가 자꾸 의심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괜찮아. 넌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계획? 무슨 계획? 더 읽어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네요. 건물 2채, 아파트까지 최소 50억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더 신중하게 해야겠네. 일단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해. 네, 그래서 제가 막내 맡겨드리고 일한다고 한 거잖아요. 완전히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어. 나중에 유산 문제가 생기면 며느리가 유리하지. 특히 손주들 양육하고 있으면. 맞아요.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상속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대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손주를 봐주는 걸 이용해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저는 고민 끝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흥신소, 즉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믿을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의 한 빌딩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며느리가 불륜을 하는 것 같아서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탐정이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니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네요. 저희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남자, 정모 씨는 투자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론 외국계 회사 팀장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었죠. 이 남자 위험한 인물입니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 여성에게서 3억을 편취한 적이 있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뭐라고요?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사랑한다고 속이고 투자를 빙자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죠. 며느님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흥신소 탐정의 조사는 계속됐고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님이 최근에 인감 도장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도장 가게에 CCTV가 있어서 확인했는데 어머님 도장과 비슷한 걸 만들려고 했더군요. 뭐라고요? 내 도장을? 네. 그리고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대해 문의했다고 하네요. 탐정이 건네준 사진을 보니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매 위임장도 작성하려 했는데 다행히 도장이 맞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내 도장을 위조하려고 했다고? 네, 그 인감 도장과 비슷한 걸 만들어서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중개사가 이상해서 거절했다고 하네요. 이쯤 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륜도 충격이지만 재산을 노리고 이런 짓까지 하다니. 그때 둘째 손주가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다 갑자기 꺼낸 말이었죠. 할머니,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뭐가 궁금해? 할머니가 그렇게 부자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베란다에서 전화할 때요. 할머니 완전 부자라고 그랬어요. 오빠라고 부르는 아저씨한테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고.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러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지친 얼굴로 들어온 아들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잠깐 앉아봐. 무슨 일이세요? 애들은 자고 있어. 며느리도 아직 안 들어왔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이메일 출력물, 흥신소에서 보내준 보고서.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고 이메일을 읽을 때는 입술을 깨물었죠.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더니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정말로? 아들아,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게 다 사실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야근을 핑계로 늦게 온 며느리였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더군요.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애들은 잘 잤어요? 며느린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자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무슨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자 며느리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이 사진 속 남자 누구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린 잠시 입술을 깨물고 있다 갑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죠. 그러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은 갑자기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눈을 치켜뜨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죠. 그래요, 맞아요. 제가 다른 남자 만났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라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고 주먹을 불끈 쥐었죠. 왜요? 맨날 일만 하는 남편, 관심도 없는 남편이랑 살면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외롭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줄 알아? 너랑 애들 위해서야! 거짓말. 당신은 그냥 일이 좋은 거잖아. 가족은 핑계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아둔 울분을 토해내는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몇 번이나 내 생일 챙겼어? 결혼기념일은? 맨날 야근, 출장, 회식. 집엔 잠만 자러 오잖아. 그게 불륜할 이유가 돼? 그것도 유부남이라? 그때 며느리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사랑한 적 없어. 그냥 이 집 재산이 탐났을 뿐이야. 뭐라고? 저와 아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왜? 솔직한 게 그렇게 충격이에요? 없는 집 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신들이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날 속였다고? 사랑한다고 거짓말했어? 속인 게 아니라 연기한 거지. 당신 같은 마마보이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착하게 굴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 이렇게 추악했다니.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베푸는 척하면서 은근히 무시했잖아요. 우리가 다 해줄게, 우리가 다 사줄게. 그게 얼마나 굴욕적인지 아세요? 뭐?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난 진심으로 너를 딸처럼. 딸! 웃기지 마세요. 그냥 아들 가정부 정도로 생각했으면서. 가정부? 내가 너를? 맞아요. 우리 며느리 착해. 우리 며느리 일도 잘해 하면서 결국 저한테 원한 건 손주 낳고 기르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독설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인 호의와 사랑이 그렇게 느껴졌다니. 그때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 정진호 맞지? 네가 전에 만났던 그 남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바본 줄 알아? 결혼 전에 네가 그 남자 때문에 울면서 전화했던 거 기억 안 나? 투자 실패로 감옥 갔다던 그 사기꾼. 뭐?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사실 얘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투자 사기로 구속됐던 남자였는데 그때 이 여자가 죽고 못 살았죠. 그때 헤어진 거 아니었어? 헤어진 게 아니라 내가 기다려준 거지. 진호 오빠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야. 며느리가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야? 그 남자 기다리면서? 처음엔 잊으려고 했어. 하지만 2년 전에 다시 만났어. 우연히 길에서. 2년 전? 그때부터 불륜한 거야? 불륜이 아니야. 진짜 사랑이야. 당신이 뭘 알아? 진짜 사랑이 뭔지는 알아? 순간 며느리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죠. 다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컵이 깨지는 소리, 며느리의 비명, 아들의 고함.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큰손주가 울면서 나왔죠. 잠옷 차림에 고민형을 안고 있었죠.
엄마 왜 그래? 무서워. 아이를 본 순간 며느리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랑 같이 가자. 여기서 나가자. 싫어. 할머니랑 있을래. 아이가 며느리를 밀어내고 제게로 왔습니다. 10살인 큰애는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둘째까지 나왔습니다. 7살 막내가 울먹이며 소리쳤죠. 싫어. 엄마 나빠. 엄마 그 아저씨랑 있었잖아. 충격적인 아이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뭘 봤다고? 아들이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 아저씨랑 뽀뽀하는 거 봤어. 학원 앞에서 다 봤다고. 민준아.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폭로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봤어. 다 봤다고.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여보라고 했어. 아빠한테는 안 그러면서. 막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며느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큰애는 저를 꼭 안고 있었고 막내는 아빠에게 가서 안겼죠. 한참을 울던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자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죠. 뭐 하는 거야? 가야죠.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며느린 큰 가방에 옷가지들을 마구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인지 물건들이 계속 바닥에 떨어졌죠. 엄마 가지 마. 막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엄마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며느린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죠. 후회할 거예요. 다들. 저 없이 애들 키워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왜 후회해? 너 같은 배신자가 없는 게 더 낫지.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신자? 그래 맞아. 나 배신자야. 그런데 당신들은 뭐야? 돈으로 사람을 사려고 한 당신들은? 뭐라고? 처음부터 알았어. 당신들이 날 깔보는 거. 없는 집 며느리니까 돈 주면 고마워하겠지. 그런 거잖아. 그런 적 없어. 우린 진심으로. 진심? 웃기지 마. 진심이었으면 왜 매번 돈 얘기부터 해? 돈 필요하면 말해. 우리가 다 해줄게. 그게 진심이야? 그렇게 며느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그 순간 아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아들아. 평생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던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제가 일만 했나요? 정말 가족은 뒷전이었나요? 아니야, 넌 잘했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잖아.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 돈보다 시간을 줬어야 했는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두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큰애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둘 다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죠. 아빠, 엄마 진짜 안 돌아와? 큰애의 질문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일 뿐이었죠.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제 방에서 같이 잤고 아들은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저도 잠들 수 없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말 내가 며느리를 무시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엄마, 저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갈게요. 그래, 그래야겠구나. 이혼도 이혼이지만 엄마 재산 노린 것도 고소해야 해요.
위조 미수, 사기 미수 다 증거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오후 저희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미리 알아본 곳이었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이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네, 들어오세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준비해간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합니다. 불륜도 문제지만 재산 편취 시도가 더 심각하네요.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일단 배우자의 인감도장을 위조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님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했다는 것,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이 정모 씨의 전과를 보면 계획적인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과 공모해서 가족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문제예요. 양육권은요?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했어도 아이들의 엄마니까요. 당연합니다. 어머니의 부정행위와 범죄 시도가 명백한데 법원이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줄 리 없죠. 게다가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목격한 불륜 장면, 그리고 어머니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들은 것,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양육하는 게 맞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럼 면접 교섭권은요?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엄마니까요. 하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겁니다. 월 1, 2회 정도?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저희는 다시 흥신소로 향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죠. 오셨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탐정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정모 씨가 현재 다른 여성 2명과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수법이 똑같아요. 유부녀들에게 접근해서 사랑한다고 속이고 투자를 빙자해 돈을 받아내는... 뭐라고요? 이 여성은 이미 5천만 원을 줬고 이 여성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모두 정 씨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죠. 그럼 우리 며느리도... 네, 그중 한 명일 뿐입니다. 정 씨는 감옥에서도 여러 여성들에게 편지를 보내 돈을 받아냈어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범죄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사기꾼에게 속고 있었다니. 그리고 며느님의 최근 행적도 조사했습니다. 탐정이 사진을 몇 장 더 꺼냈습니다. 어제 집을 나간 후 바로 정 씨를 만났습니다. 여관에서 밤을 보냈고 오늘 아침에는... 그만!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은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며느님이 최근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아마 정 씨에게 준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출까지? 네, 신용대출이요. 이자율이 꽤 높은데 아마 정 씨가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모양입니다. 이제 며느리가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에게 완전히 속아서 가정도 버리고 빚까지 지다니.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인가?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그것도 술에 취한 채로.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너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자세히 보니 며느리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옷은 헝클어져 있고 화장은 번져 있었죠. 게다가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잠깐만, 그건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전 직감했습니다. 뭔가를 가지러 온 거라고. 제 것 좀 가져가려고요. 거짓말! 네 물건 다 가져갔잖아! 제가 따라 들어가 보니 며느리가 장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서류와 도장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이건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거 찾는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의 가방에서 서류가 삐져나온 게 보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미쳤구나. 내 도장 훔쳐서 아파트 팔려고?
제가 서류를 빼앗아 보니 제 명의의 아파트를 헐값에 매도하는 계약서였습니다. 매수인은 정진호. 이 도둑년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가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 진호 오빠가 보석금이 필요하대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대요. 아직도 그 사기꾼을 믿어? 정신 차려. 그 인간은 너 말고도 여러 여자를 속이고 있어. 거짓말. 오빤 저만 사랑해요. 증거 보여줄까? 다른 여자들한테 보낸 편지, 받은 돈 내역 다 있어. 하지만 며느린 듣지 않았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정말 답답하구나.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왜 여기 있어? 아들이 상황을 파악하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도장 훔치러 왔어? 그것도 술 먹고? 미안해. 정말 급해서. 급하다고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와? 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경찰 부르는 거야. 주거 침입에 절도 미수. 안 돼. 제발 한 번만 봐줘. 며느리가 아들의 바지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너 더러워! 아들이 며느리를 뿌리치자 그녀는 바닥에 나뒹굴었죠. 그리곤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112 신고를 받고 10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별거 중인 아내가 허락 없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곤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싫어. 안 가. 나 잘못한 거 없어. 며느리가 버티자 여경이 나섰습니다. 지금 주치 상태시고 불법 침입한 거 맞죠? 순순히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결국 며느린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죠. 너희들 후회할 거야. 내가 없으면 애들도 못 키워. 다 망할 거야. 며느린 주거 침입과 절도 미수로 구속됐습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범죄가 드러났죠. 피의자가 시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다행히 본인 확인 과정에서 걸려서 발급되진 않았습니다. 추가로 드러난 며느리의 범죄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정 씨를 구하느라 이것저것 다른 사기 범죄에도 손을 댔더군요. 결국 며느린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고 이혼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아들에게 왔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빚만 잔뜩 있었죠. 양육비는 출소한 후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데 사실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감옥에 갔다가 나올 텐데 무슨 돈이 있겠나 싶어 기대를 접었죠. 재판이 모두 끝나고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막내가 신기한 듯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좋아, 방도 더 커. 아이들은 금세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의 회복력은 정말 놀라웠죠. 큰애는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죠. 할머니, 저 이제 혼자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네,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 엄만 언제 나와요? 아이들은 가끔 엄마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1년 후면 나온대. 그때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죠. 엄마, 제가 작은 카페 하나 차리려고요. 카페? 네, 집 근처예요. 아이들 학교 끝나면 와서 숙제도 하고. 좋은 생각이구나. 아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인테리어도 직접 했죠.
카페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영순의 카페라는 소박한 이름을 달았죠. 아빠, 여기 진짜 우리 카페야? 막내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 우리 카페야. 여기서 아빠가 일할 거야. 대박! 그럼 매일 아빠 볼 수 있어? 당연하지.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카페로 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가끔은 아빠를 도와 손님들에게 물을 갖다 드리기도 했죠. 카페를 연 지 6개월쯤 됐을 때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였어요.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수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면회 가면 매번 울기만 해요. 그래요. 그리고 그 나쁜 놈하고는 완전히 끝났대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아이들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진이라도.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결국은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변명일까요? 시간이 더 흘러 며느리의 출소 소식을 들었지만 아이들을 만나게 할 생각까진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며느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자연스러워졌죠. 파트타임을 구해 일을 한다는데 성실한 삶을 살기로 했는지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성의는 느껴졌어요. 저는 며느리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진 않죠. 지금 제 곁엔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현재에 충실하면서 과거의 아픔은 세월에 맡기고 흘려보내는 것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오늘 저녁은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떠난 제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은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할머니표 1호 메뉴가 됐죠. 작은 행복을 꾸려가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내보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래요. 어느 주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